아리랑 7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일본은 동맹국이지만 견제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12월 8일 밤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일본 관측센터에는 3개의 예측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모델은 1m, 미국 모델은 1.5m, 한국 아리랑 7호는 2m 이상이라 경고했어요.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은 한국 위성을 견제의 대상이라 부르며 미국의 관리를 요청한 상태였죠. 자존심과 생명 사이에서 일본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 압도적인 기술력의 아리랑 7호, 신의 눈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국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힘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해상보안청 재난정보분석과에서 15년을 보냈어요.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파도의 높이를 측정하고 해류의 방향을 추적하고 해수면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감정은 데이터를 왜곡하니까요. 바다는 정직합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올해 들어 우리 부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받아보는 해양 관측 보고서, 그 마지막 줄에 낯선 문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료 출처,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7호.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한국도 이제 위성 하나쯤 띄우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해상도 분석 리포트를 검토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리랑 7호의 공식 스펙은 0.3m급이라고 발표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 0.2m에 육박하는 디테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선박의 갑판 구조물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레이더 안테나의 각도까지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선체에 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까지 읽혔습니다. 이건 민간 관측 위성의 해상도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정찰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스펙을 낮춰 발표한 거라는 의심이 들었죠. 며칠 뒤 방위성에서 문서 한 장이 내려왔습니다.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의 실제 성능 평가 및 대응 방안. 내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축소 발표했다. 0.3m급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그리고 그 렌즈는 지금 일본 열도를 향하고 있다. 일본 항만, 일본 함정, 일본 해안시설까지 삭사지 관측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감탄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만큼 해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우리 영해를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을 리 없었거든요. 오카다 토오루 국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전 부서원을 회의실에 소집한 뒤 말했어요. 아리랑 7호 데이터는 참고만 해라. 공식 예측 모델에는 절대 포함시키지 마라. 우리 해역은 우리가 관측한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주권 문제다. 일본 바다는 일본이 본다. 그게 원칙이야.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동의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 영해를, 우리 항만을, 우리 선박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 바다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워싱턴과의 화상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일본, 미국, NATO 해양안보 실무진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우리 측 대표가 스크린을 통해 미국에 말했습니다. 한국 위성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동맹 내 정보 균형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관측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발언 내용을 정리해 미국 측에 사전 브리핑 자료로 보냈습니다. 문서 제목은 한국 위성 운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작성된 첫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7호의 과도한 해상도는 동맹 정보체계의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일본 영해 및 항만 시설에 대한 정밀 관측은 주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도로 한국 측의 데이터 공유 범위 및 운용 투명성 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애매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식으로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맹국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전형적인 외교 수사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속으로는 한국을 견제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동맹국이 자기들보다 나은 눈을 갖는 건 그들에게도 불편한 일이니까요. 정보는 곧 힘입니다. 그 힘의 균형이 흔들리는 걸 미국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견제하려 했던 그 눈이 곧 우리를 구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 질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이었는지 그날 밤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 한국만 저렇게 잘 보나? 그 물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요. 12월 8일 오후 3시 정각 도쿄 중심부 방위성 6층 회의실에 20명이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황혼이 지기 시작했고 실내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면 대형 스크린, 거기 떠 있는 건 북한 미사일도 중국 함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위성 하나였죠. 회의 안건에는 동북아 재난 관측 협력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웃기는 일이었어요. 안건 제목과 실제 분위기가 정반대였거든요. 아무도 협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입에서 나온 건 하나뿐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을 묶을 것인가? 니시무라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게 민간용입니까? 요코스카 기지입니다. 함정 갑판 위 레이더까지 보입니다. 0.3m급이라더니 실제로는 0.2m 수준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스크린 속 요코스카 해군 기지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헬기 로터 날개 각도까지 보일 지경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미국 국방부 청사가 나타났어요. 제임스 카터. 그가 양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측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아리랑 7호 성능, 우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분입니다. 동맹국 기술 개발을 직접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 규칙을 만들 수는 있죠. 오카다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통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우리 영해를 관측하는 빈도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 바다를 아는 상황,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록 작성이 제 역할이었거든요. 한국 위성 운용 투명성, 동맹 정보 균형, 주권 보호 단어들을 조합하며 문서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맞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바다는 일본이 지킨다. 당연한 거 아닌가? 카터가 화면 너머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국 측에 데이터 공유 확대를 요구하십시오. 그들이 뭘 보는지 우리도 알아야 한다고요. 투명성 명분입니다. 거부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말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감시하겠다는 거였죠. 회의실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도 문서에 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측의 관측 데이터 전면 공유 요구, 동맹 투명성 강화 명분 활용. 타이핑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 오른쪽 아래 작은 팝업이 떴어요. 해상 관측 이상 감지 마이너스 자동 경보. 클릭해봤습니다. 북태평양 서쪽 아오모리 해역 쪽이었어요. 해수면 높이 데이터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치로는 0.02mm, 오차 범위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화면 아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정보 KAII 아리랑 7 한국이었어요. 또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시스템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평온한 바다, 정상 수치, 이상 없음. 한국 센서만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확대해봤습니다. 정말 미세한 흔들림이었어요. 0.02mm면 사실상 오차입니다. 센서가 민감해서 잡힌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았죠. 일본 모델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마우스 커서가 팝업 창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른쪽 상단 X 버튼 바로 앞이었어요. 닫을까 말까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15년간 쓴 모델이 틀릴 리 없습니다. 한국 위성이 예민한 거겠지. 회의실 앞쪽에서 오카다 국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오늘 회의 내용 정리해서 워싱턴에 보내. 한국 위성은 재난정보 협력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는 점 명확히 하고 NATO 쪽에도 같은 입장 전달하게.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창을 닫았어요. 클릭 한번 X 버튼이 눌렸고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은 다시 깨끗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갈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이 작은 신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시스템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한국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제목은 한국 아리랑 7호 위성 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이었어요. A 사용지 3장 분량이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한국 위성의 과도한 해상도는 동맹 내 정보 균형을 해친다. 일본 영해에 대한 정밀 관측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 미국 주도로 한국 측의 데이터 공유 범위 및 운용 투명성 제고를 요구해야 한다.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럴싸한 문장들이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무거웠어요. 오후에 닫았던 팝업 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0.02mm. 정말 오차였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더 정확합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이 맨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켄지, 해상보안청 재난정보분석관. 첫 공식 보고서였어요. 뿌듯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불안을 억지로 눌렀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NATO 해양안보사무국, 그리고 도쿄 외무성 세 곳에 동시 발송됐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판단으로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문서가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늘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오후에 본 그 숫자 0.02mm. 그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후에 닫은 그 작은 팝업이 사실은 첫 번째 경고였다는 걸요. 한국의 위성이 8시간 뒤를 미리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8시간 뒤 바다가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걸요. 12월 8일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해상보안청 관측센터는 고요했어요. 야간 당직조 5명과 저, 그리고 모니터들의 푸른 빔들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데이터는 대부분 조용합니다. 규칙적인 파형, 예측 가능한 흐름, 그래서 이상 신호는 유난히 눈에 띄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후에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위성 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 제 이름으로 워싱턴과 NATO에 보낸 문서였죠.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메인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그래프 하나가 갑자기 튀어올랐어요. 아오모리 동쪽 해역, 해수면 변이 그래프였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형이 급격히 상승했죠. 저는 반사적으로 데이터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정보 KARI 아리랑 7, 또 한국이었어요. 조금 전 회의에서 견제하기로 했던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하필 오늘이냐? 하필 제가 그들을 견제하는 문서를 보낸 바로 그날 밤이냐? 그래프를 자세히 봤어요. 이번엔 오후와 달랐습니다. 0.05mm, 오후에 봤던 0.02mm의 2배 이상이었어요. 이건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아리랑 7호 데이터는 우리 것보다 깨끗했습니다. 노이즈가 적고 해상도가 높았어요. 우리 시스템은 보수적입니다. 안전하고 검증됐죠. 한국 모델은 날카로웠습니다. 위험할 정도로요. 두 그래프를 겹쳐봤습니다. 일본 기상청 모델은 여전히 평온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상 수치 이상 없음. 하지만 한국 모델은 그 평온 아래 숨어있는 무언가를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신호를요. 센터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오늘 오후 저는 한국 위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의 데이터가 맞다고 말하는 건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오후 회의에서 들었던 미국 카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한국 위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지만 모니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11시 15분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센터의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규모 7.6, 심도 약 50km, 아오모리 앞바다. 우리 지진계와 한국, 미국 센서들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당직자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사방에서 울렸어요. 기상청, 방재청, 총리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쓰나미는 오는가?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 진동이 아니라는 거요. 파도가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을지, 어디까지 밀려올지, 얼마나 빨리 도착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일본 모델만으로는요. 메인 스크린에 3개의 예측 모델이 동시에 떴습니다. 일본 기상청, 미국 해양대기청, 한국 아리랑 7호 3개의 그래프가 모두 달랐어요. 일본은 최대 1m에서 1.5m, 미국은 1.5m에서 2m, 한국은 일부 구간에서 2m를 넘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 전 저는 저 위성을 관리 대상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예측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의 경고가 가장 강력하죠. 만약 그들이 맞다면 제가 오후에 무시했던 그 작은 경고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호였던 겁니다. 당직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타카하시, 어느 모델로 경보를 발령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오카다 국장이었어요. 정장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기상청 모델부터 대형 스크린에 일본 모델이 떴습니다. 최대 1m, 일부 해안 1.5m.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제 콘솔 옆엔 한국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2차 파의 증폭 가능성, 해저 지형과 결합된 상승 예측, 우리보다 훨씬 공격적인 경보였어요. 그때 미국에서 화상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카터가 나타났어요. 일본, 한국 데이터 확인했나? 우리 모델이랑 거의 같게 나오네. 미국과 한국의 그래프가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일본 것만 달랐어요. 오카다 국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과 미국 모델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 모델이 너무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타카하시, 낮에 우리가 무슨 회의를 했는지 잊었나? 한국 위성은 견제 대상이지 기준이 아니다. 카터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오카다 국장, 솔직히 말하지. 정치는 잠깐 내려놓고 지금 어느 숫자가 맞다고 보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타카하시, 바다를 15년 본 건 너다. 네 눈에는 뭐가 맞아 보이냐? 저는 손이 떨렸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입니다. 우리 모델이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센터 안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오후에 작성했던 모든 문장들이 무너졌어요. 한국 위성은 관리 대상이다. 견제가 필요하다. 그 모든 말들이요. 짧은 침묵 끝에 오카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2차 병보 상향, 대피 시간 띠본 앞당겨. 전 해안 라인의 전파에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명을요. 일본의 체면보다 일본 국민들을요. 관측센터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퍼졌습니다.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2차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멀리 아오모리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비상등과 사이렌의 빛이었죠. 당직자들의 목소리가 센터를 채웠습니다. 하코다테 대피 진행 중. 아오모리 80% 완료. 이와테 주민 이동 시작. 숫자들이 모니터에 올라갔어요. 배분율로 표시된 대피율. 그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이분의 차이가 수백 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콘솔 앞에 앉아 한국 모델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2차 파동 예측 시간까지 18분. 화면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떠 있었어요. 데이터 정보 KARI-RE7.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견제하려 했던 그 이름이 지금 일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닿던 팝업, 그 0.02mm의 경고. 한국은 그때 이미 8시간 뒤를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12월 9일 새벽 0시 32분, 첫 번째 파도가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모니터 속 아오모리 해안 CCTV가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바다가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밀려 들어왔습니다. 파도 높이 약 1.2m. 일본 기상청 모델의 예측과 거의 일치했어요. 당직자 한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차 파동, 예측 범위 내입니다. 센터 안에 잠시 안정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걸요. 한국 모델이 경고한 건 1차 파동이 아니었습니다. 2차 파동이었어요. 해저 지형과 만나 증폭되는 더 높고 더 빠른 파도. 그게 지금 바다 아래 어딘가에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화면에 한국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2차 파동 예상 도달 시각 0시 51분, 예상 높이 하코다테 항구 기준 2.1m, 아오모리 무스만 일부 구간 2.4m, 19분 후였습니다. 19분 안에 두 번째 파도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였습니다. 저는 오카다 국장을 봤어요. 그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미국 카터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일본, 우리 모델도 2차 파 감지했어. 한국이 맞을 것 같은데 대피 시간 충분한가? 오카다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2분 앞당긴 덕에 80% 이상 완료했습니다. 2분. 제가 한국 데이터를 믿고 올린 그 2분이 지금 수백 명의 생명선이 되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일본 모델만 믿었다면, 만약 제가 한국이 틀렸다고 고집했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해안 라인이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지대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0시 48분, 해안 CCTV 중 하나가 이상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바다 수평선이 미묘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차 파동이었어요. 들어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하코다테 항구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높았어요. 2.2m. 당직자가 수치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 모델 예측치를 확인했어요. 하코다테 항구 2.1m, 오차 0.2m. 거의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맞았어요. 그들이 8시간 전에 본 그 작은 신호가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오모리 무스만 카메라로 전환됐습니다. 거기는 더 심했어요. 물이 육지 깊숙이 밀려 들어왔어요. 2.5m. 한국 예측 2.4m, 오차 0.1m. 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일본 기상청 모델은 이 구간을 최대 1.5m로 예측했었습니다. 1m나 낮게 잡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숫자만 믿었다면, 만약 이분을 앞당기지 않았다면. 오카다 국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맞았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센터 안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인정이었어요. 30년간 일본 해역을 지켜온 사람의 굴복이 아닌 존중의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3시 42분, 제가 팝업창을 닫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0.02mm. 하지만 그게 전부 신호였어요. 8시간 뒤를 예고하는 정확한 경고였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 경고를 믿었다면, 만약 오카다 국장에게 즉시 보고했다면 우리는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고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닫아버렸습니다. X버튼 클릭 한 번으로요. 제가 오늘 작성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위성을 견제해야 한다는 그 문장들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웠습니다. 주권 침해, 정보 균형, 그 그럴싸한 단어들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존심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정확하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겁니다. 옆자리 당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선배, 한국 센서 정말 대단하네요. 0.1m 오차면 거의 완벽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대단해. 그 말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한국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15년간 바다를 봐온 제가, 기술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할 제가 국적 때문에 데이터를 무시했던 겁니다. 미국 화면 속 카터가 말했습니다. 오카다 국장, 솔직히 말하겠네. 한국 위성 기술, 우리도 놀랐어. 이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아까 일본이 보낸 견제 문서, 철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서였거든요. 철회, 맞습니다. 철회해야 해요. 한국을 견제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을 막을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해요. 오늘 밤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오카다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타카하시, 새벽에 워싱턴과 NATO에 업데이트 보고 보내야겠어. 오후 보고서는 취소한다고 전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제가 쓴 잘못된 문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2차 파동이 지나가고 해안 라인이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사상자 보고가 들어왔어요. 경상 3명, 중상 0명, 사망 0명. 두 분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데이터 정보 KARIR이랑 7. 그 문구가 여전히 화면 구석에 떠 있었어요. 12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이름을 견제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생명을 구한 파트너였습니다. 바다를 함께 지키는 동료였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생명 앞에서는 자존심도 국가의 체면도 의미가 없다는 걸요. 저는 새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아리랑 7호 위성 데이터 협력 강화 제안이었어요. 오후 보고서와 정반대였습니다. 견제가 아니라 협력, 관리가 아니라 학습, 통제가 아니라 공유. 그게 오늘 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12월 9일 오전 7시 도쿄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어젯밤 아오모리 앞바다 규모 7.6 지진. 한국 위성이 8시간 전 예측. 일본 기상청 예측 벗어난 2차 파동. 한국 데이터로 대피 성공. 사망자 0명. 한국 아리랑 7호의 정확한 경고가 생명 구해. 헤드라인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어요. 저는 새벽 내내 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위성 데이터 협력 강화 제안. 워싱턴과 NATO에 보낸 문서였어요. 오후에 보냈던 견제 보고서와는 정반대 내용이었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의 짧은 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30년간 일본 해역을 지켜온 사람의 인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도쿄 기자회견장. 일본 재난관리청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어젯밤 쓰나미 대응 과정에서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기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상청 모델과 차이가 있었습니까? 왜 한국 데이터가 더 정확했습니까? 앞으로 한국 위성 정보를 공식 채택할 계획입니까? 대련인은 준비된 답변을 읽었어요. 한국의 0.2m급 해상도와 실시간 해양 변이 감지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재난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뉴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일제히 보도했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아리랑 7호가 하루 만에 세계적 뉴스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국장이었어요. 타카하시, 어젯밤 데이터 분석 봤네. 한국 모델 정말 인상적이더군. 우리도 협력 방안 검토 중이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어. 더 이상은 안 그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5분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환태평양 지진대 국가들이 줄줄이 협력을 요청했어요. 유럽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독일 지구과학연구소, 영국 해양센터 모두 한국과의 데이터 공유를 타진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견제 대상이었던 한국 위성이 하루 만에 협력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24시간 전 저는 한국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그들의 기술을 통제하려 했고 그들의 정보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제 편견을 비웃었어요. 0.02mm의 경고로요. 오후 2시 서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아리랑 7호는 평화와 생명을 위한 위성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이웃 국가들과 재난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강력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위성을 견제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원장은 대답했어요. 어젯밤 일본의 신속한 결단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지 경쟁자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품격 있는 대응이었어요. 국제재난관리학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의 쓰나미 예측 정확도는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는 기술 보호 보호주의를 넘어 생명 보호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 트위터가 들끓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를 구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협력해야 한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은 어디 갔나? 왜 한국에 의존하나? 하지만 다수는 인정이었어요. 생명을 구한 기술에 대한 솔직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각국 연구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는 공유되어야 한다.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기술 경쟁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24시간 전엔 없던 합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두 분이 없었다면 지금 이 평온은 없었을 거예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해양학 교수로 있는 친구였습니다. 타카하시, 뉴스 봤어. 한국 위성 대단하더라. 솔직히 일본이 뒤처진 거 아니냐?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뒤처졌냐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랬어요.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고 한국이 앞서 나가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더 뒤처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라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돼. 그 문장을 치면서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인정한다는 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의 시작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담당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타카하시 씨, 어젯밤 일본의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데이터를 신뢰해 주셔서요.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러웠어요.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랐습니다. 진짜 신뢰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뉴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위성기술 세계가 주목, 일본 포함 12개국 협력 제안,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협력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앞서 있었지만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벽을 세우지 않고 다리를 놓았어요. 12월 10일 아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해안 라인은 완전히 복구됐고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오모리 항구에는 다시 배들이 들어오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저는 해상보안청 관측센터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2월 8일 아오모리 지진 쓰나미 대응 종합 보고서.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제 책상 모니터 구석에 여전히 그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데이터 정보 KARI-R이랑 7. 이틀 전 이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경계했어요. 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동료였습니다. 바다를 함께 지키는 파트너였어요. 오카다 국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타카하시, 다음 주 서울 가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실무 협의야.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입니까?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술엔 국적이 없다는 것, 앞선자를 견제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것, 자존심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하는 용기가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15년간 바다를 봤습니다. 그 15년이 저를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틀 전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라는 건 모든 걸 안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거라는 걸요. 한국은 우리보다 30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주 개발도, 위성 기술도, 해양 관측도요.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접근했어요.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공했을 때 독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눴습니다.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아리랑 7호, 동남아 5개국과 재난정보 공유협정 체결. 일본에서 시작된 협력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앞서 있었지만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나눴어요. 저는 이틀 전 제가 닫았던 그 팝업창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3시 42분 0.02mm의 경고. 만약 그때 제가 그걸 믿었다면 우리는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닫았습니다. 한국이 틀렸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요. 편견은 데이터보다 강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있었거든요. 일본 모델이 맞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다. 그 결론이 눈을 가렸어요. 하지만 바다는 편견을 비웃었어요. 정확한 숫자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높이로 도착한 파도로요. 2.4m를 예측했고 2.5m가 왔습니다. 오차 0.1m.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를 바꿨어요. 일본 정부를, 국제사회를, 그리고 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아리랑 7호는 우주에서 바다를 보고 있을 겁니다. 0.2m의 정밀함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국경 없이요. 그 위성이 보는 건 한국 바다도 일본 바다도 아닙니다. 그냥 바다예요.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바다요. 30년 전 한국은 핵 개발을 시도했다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평화적 우주 개발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2025년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감시 위성을 띄웠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았지만 세상을 움직였어요. 위협하지 않았지만 존중받았습니다. 독점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을 얻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로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술로 다리를 놓는 힘이요. 그리고 그 다리 위로 생명이 건너갑니다. 저는 새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 경쟁의 시대에 한국은 협력의 가치를 증명했다. 일본은 그 협력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앞으로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 문장을 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 가면 저는 한국 연구원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전할 거예요. 어젯밤 일본 국민들을 구해줘서가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보여줘서요. 그리고 배울 겁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그들의 모델을, 그들의 철학을요. 한국에서 배운 걸 일본에 가져와서 우리도 더 나아질 겁니다. 그게 성장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이 보였어요. 잔잔한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위성이 지금도 그걸 보고 있겠죠. 0.02mm의 흔들림까지 감지하면서요. 그리고 우리와 공유하고 있을 거예요. 국경을 넘어, 자존심을 넘어, 생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기술로 생명을 구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